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보통 20대에 다양한 연애 경험을 쌓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빼고는 그렇다 할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요. 체력도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 연애가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20대 끝자락에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아, 지금은 이혼했으니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입니다. 남편의 조부모님은 대대로 유명한 맛집을 운영 중이세요. 시아버지께서 장남이라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고요. 남편은 연애 때도 시 조부모님 가게에 저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시 조부모님은 간호사인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사람 살리는 좋은 일 한다고요. 어쩔 때는 저를 남편보다 예뻐해 주셨죠.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요. 결혼 생활을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과의 미래를 머릿속에서 그려봤는데요. 웃긴 게 남편보다 시 조부모님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집안에는 믿고 시집 와도 될 것 같다 생각 들었죠.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요? 아무리 시 조부모님이 좋아도요. 남편과 나머지 시댁 식구들의 진상짓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어요. 저희는 연애 때부터 기념일을 잘 안 챙겼거든요. 하지만 생일만큼은 서로에게 잘하자라는 무언의 룰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남편 생일날에는요, 제가 미리 시 조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휴무를 만들어서 일본 여행을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에도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어디 가는데 우리 진짜 말 안 해줄 거야? 그래, 비밀이라고. 뭘 자꾸 알려고 해? 재미없게. 기대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옷은 뭘 챙겨가야 하나 싶고. 당신 옷이 거기서 거기지 뭐. 늘 입던 거 챙길 거잖아. 또 말 서운하게 한다. 아님 여행 가기 전에 옷 하나 살까? 아니. 수영복 챙겨? 아니. 그럼 뭐 챙기면 되는데? 그냥 대충 챙겨. 몸만 가도 상관없으니까. 오, 풀코스로 준비하셨다 이거지? 기대돼. 이 맛에 일하지. 요새 진짜 힘들었거든. 약간 번아웃? 오려고 했는데. 고마워. 이렇게 당신 덕분에 힐링하네. 나 결혼 잘했네. 저는 여행을 떠날 생각에 신나서 조잘거렸어요. 남편은 그냥 말없이 웃었죠. 남편은 별명이 물개일 정도로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여름 여행인데 수영복을 챙기지 말라 했을 때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생일 당일에도 여행을 안 간다는 사실을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근할 때는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데 말이야. 역시 놀러 가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도 몸이 완전 가뿐하네. 뭐야?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난 옷이야? 이거 쌤들이 돈 모아서 사주셨어. 남편이랑 여행 잘 다녀오라고 생일 선물 받았지. 오늘 말고 다른 날 입어. 왜? 나는 오늘 입고 싶은데. 나풀거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자 남편이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오랜만에 차려입어서 남편이 제게 새삼 반했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고 처량하네요. 맘대로 해. 그런데요, 남편이 그 이른 새벽부터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어요. 뭐야? 혹시 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새벽에 다 주무실 텐데. 다 깨있어. 들어가자. 설마 내 생일이라고 새벽부터 다 일어나신 거야? 저는 그 짧은 순간 막 벅차올랐어요. 여행 전 시댁에서 생일 미역국이라도 먹고 가란 줄 알았거든요. 바보같이 저는 결혼이 이런 거구나 하고 속으로 감동받았어요. 친정 가족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제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니
하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죠. 나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남편은 이상하게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너 손 씻고 나물부터 싹 손질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라는 거 순서대로 하면 된다. 네? 뭘 멍하니 서 있어. 얼른 들어오지 않고. 근데 너 지금 옷꼬라지가 뭐냐? 얼른 갈아입고 와라. 어머님의 불호령에 저는 남편의 옷으로 갈아입고요. 초스피드로 손을 씻고 음식을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은 시증조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역국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새벽부터 일했죠. 날이 샐 때까지 일했어요. 음식 종류는 어찌나 많은지 양은 또 어떻고요. 조만간 곧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을 테니 시증조부의 제사를 더 살뜰히 챙겨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남편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일이라 여행 가기로 했던 걸 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물론 중간에 미역국은 아니지만 밥도 먹었습니다. 자, 대충 입에 넣어라. 원래 먹을 시간도 없다. 시모는 찬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랑 먹으라고 내밀었어요. 제 생일인 걸 모르는 눈치셨어요. 저는 마음이 좀 그랬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남편은 뭐 했느냐고요? 도착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더 잤고요. 나중에는 아버님이랑 바둑 두다가 혼자 동네 PC방에 갔어요. 그러다 해가 지고 시조부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저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시조부모님을 맞이했죠. 오셨어요? 저를 예뻐하시는 시조부모님은요,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저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아이고, 보고 싶었어.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 마냥. 시할머님은 제 얼굴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고요. 여기 사람들이 너 부려먹었냐?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 테니까. 시할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살짝 잊고 있던 서운함이 몰려왔어요. 아, 저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요.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사의 끝이 보였어요. 하루가 참 길다 생각했죠.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도 안 해서요. 난생 처음 겪는 제사 음식장만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시간이 안 갔어요. 저를 예뻐하시는 시조부모님은요,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곤 살뜰히 저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대가족이라 남편의 친척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는 또 정신없이 상을 차리고 물리고 차리고 물리고를 반복했어요. 예, 너는 저기 옷방에서 자고 가라. 조영이는 집에 가라 하고, 아유, 정신없어. 시모는 바쁜 와중에 제게 시댁 옷방에서 자고 가라 했어요. 조분이 남편은 저희 집에 가서 자라고 했고요. 저는 뭐라 싫다고 할 새도 없이 또 일을 했죠. 그러다 잠잠해질 즈음 아가씨가 도착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때 저는 오열을 했어요. 잊고 있었던 제 생일이 떠오르고 거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새언니? 노래를 부르던 아가씨는 놀라서 노래를 멈추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인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예, 너 웃긴다. 왜 우니? 일 조금 시켰다고 힘들어서 우는 거야? 제가 대답도 못하고 정신없이 우는데요. 남편은 저를 툭툭 치며 그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야. 그 순간에도 챙겨주는 건
시조부모님 뿐이었죠. 시할아버님이 제 등을 토닥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우리 아가. 왜 너가 더 감동받아서 울어? 네? 할아버님 생신이세요? 저는 울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할머님을 쳐다봤어요. 응? 그것 때문에 운 거 아니야? 어머, 그럼 왜 운 거야? 너희 시모가 너 괴롭혔니? 내가 혼내줄까? 아가, 너무 고생했지? 돌아가신 시부모의 시조부모의 시증조부의 내가 미안하다. 두 분이 저를 계속 달래시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야, 이거 네 케이크 아니야. 내일 할아버지 생신이야. 새언니, 이거 우리 할아버지 케이크. 신우는 제 몰골에 웃음이 터졌고요. 예, 너는 정말 나이가 몇 개인데 우리가 네 생일을 챙겨줘야 해. 가만 보니 너 정말 애가 영악하구나. 아휴, 생일에 불렀다고 어른들 앞에서 눈물바람인 거야? 시모는 제 등짝을 세게 찰싹 때리고는 말했어요. 시댁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애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한치의 거짓말 없이요. 시조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꼭 드라마 대본처럼요. 동시에 시모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어머님, 아버님. 아니, 생일인 애를 새벽부터 불러서 이 고생을 시켰단 말이야. 누가 이런 못된 계획을 세운 거야? 애미 너냐? 애비야, 너는 집안의 가장이 뭐 했냐 도대체? 시할머님은 시모를 잡고 시할아버님은 시부를 잡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눈물을 뚝 그치고 시조부모님을 말렸습니다. 보다 못했는지 남편도 나섰죠. 진짜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는 잘못 없으세요. 이 사람 생일이라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장손인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철이 없는 저 사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단단히. 그러자 시할아버님은 고민도 없이요. 제사상에 있는 술을 집어드시더니 남편 얼굴에 뿌렸어요. 못난 놈, 지 부인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에이그 못난 놈. 시할머님은 시부와 시모를 노려봤고요. 어이그, 남사스럽다. 애비랑 애미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한 거 맞냐? 자기 색시를 챙기기는커녕 이 많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당장 사과해라.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장손이 어떻게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너 가게 안 물려받고 싶지? 안 사람도 못 챙기는 놈한테 내가 어떻게 내 소중한 가게를 맡겨? 네가 지금 창피해야 할 건 말이다. 네 하찮은 무릎이 바닥에 꿇리는 게 아니다. 돌아가신 네 증조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말이야. 마누라 생일도 챙길 줄 모르는 파렴치한 그런 게 진짜 창피한 거야. 시할아버님 불호령에 시부가 남편 뺨을 날렸어요. 나중에 안 건데 그때 시부는 제가 생일인 줄 몰랐대요. 시모와 남편만 알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었어요. 아주 바닥과 한 몸이 되는 줄 알았죠. 신우는 케이크를 다시 포장하면서 저를 째려봤고요.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어른분들께 제가 죄송합니다. 저 속상해서 온 거는 아니고 그냥 제 케이크로 착각해서 감동받아서 온 거예요. 저도 오고 싶다 했어요. 에이그, 아니다. 우리가 미안해. 저렇게 착한 애를 말이야. 제대로 된 대접도 안 해주고. 너는 얼른 네 부인 데리고 집으로 가라. 애미 애비는 따로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나머지는 여기 다 치우고 집 가고. 시조부모님 말씀에 다들 기합소리처럼 네라고 대답했죠. 저희 시부모님이랑 남편 빼고요. 다행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시조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과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없었던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생일이라고 몰래 시조부모님께 용돈도 받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낮 근무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밤 근무를 할 때면 남편이 혼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저녁 반찬을 만들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동안 냉장고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한동안 라면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 생각해서 여러 반찬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했고 입맛에 안 맞나 걱정도 됐어요. 저는 밤샘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오거든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반, 속상한 마음 반이었어요. 저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버리게 될 반찬들이 아까우니까요. 자기야, 반찬 하나도 안 먹었네? 라면 끓여 먹었지. 요즘 자주 라면 먹는다. 계속 그러면 건강 안 좋아지는데. 네가 직접 챙겨주면 되잖아. 내가 나이트 근무할 때는 못 챙겨주는 거 알면서 또 말을 그렇게 해, 서운하게. 내가 밤 근무 때는 당신 걱정 얼마나 하는데. 근데 혹시 내 요리 실력 때문이야? 당신 입맛에 안 맞아?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한번 사볼까? 돈 아깝게 뭘 또 반찬 가게에서 사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냅둬. 그리고 저녁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먹고 올 때도 있어. 그래? 진짜 다행이다. 생활비도 절약하고 당신도 외롭게 혼자 안 먹어도 되고. 좋아? 응? 당신 가만 보면 공짜 진짜 좋아한다니까. 병원 밥도 맛 없다면서 공짜라 꾸역꾸역 다 먹고. 그러다 당신 머리 다 빠져. 아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나도 다른 쌤들처럼 병원 근처 맛집에서 먹고 싶어. 근데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 내가 먹고 싶다고 항상 밖에서 사 먹으면 우리 돈 못 모아. 젊을 때 둘이서 아끼면 금방 우리 집 살 수 있어. 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꾸역꾸역이라느니 머리 빠진다느니 너무 서운하잖아. 정도껏 하면 나도 말 안 하지. 당신이 궁상 맞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화장이라 해봤자 선크림만 대충 바르고 맨날 똑같은 티셔츠에 바지 입고 다니고 집에서 입는 옷들은 또 어떻냐? 내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낡고 얼룩졌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김치 국물 여기저기 튄 거 안 보여? 아, 이제 내가 남자로 안 보이나 봐. 연애 때는 그래도 웬만큼 꾸미더니 본인을 좀 가꾸고 신경 좀 쓰고 다녀. 아니, 저번에 내가 원피스 입었을 때는 별 반응도 안 했으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제 연봉이 나쁜 편도 아니고요. 남편이 시할아버지 식당에서 받는 돈보다 당연히 많아요. 결혼 전에는 저도 비싼 화장품 쓰고 옷도 계절마다 새 옷 사는 게 재미였죠. 근데 이제는 결혼도 했고 아무래도 유니폼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 출퇴근용 옷 말고는 옷을 잘 안 샀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지금 절약하면 금방 집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박혀버려서 쇼핑은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많이 서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남편에게 편하게 보였나 싶었죠. 저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옷을 사야겠다 마음먹었네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가 번 돈 제가 못 쓰는 바보 천치였어요. 남편과 저는 생활비를 반반 각출해서 가족 카드로 쓰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일과 집을 반복해서 돈 쓸 곳이 크게 없거든요. 저는 생활비가 당연히 잘 모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동안 바빠서 카드 내역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알림 켜놓고 일일이 확인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상하네. 왜? 왜 자꾸 결제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생활비 카드로 쇼핑몰 결제하는데 계속 안 되잖아. 이상하다. 돈 넉넉하게 들어있잖아. 나 옷 고른 거 다 해봤자 7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 야, 너는 왜 네 옷을 생활비 카드로 쓰냐? 네 개인 용돈으로 사야지. 어?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제게 짜증을 냈어요. 아니, 나는 당신이 내가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하니까 여름 옷 몇 개 사려고 했지. 그리고 이 카드로 사면 몇 퍼센트 더 할인해 준다잖아. 내가 알아서 확인해 볼게. 그냥 네 카드로 사. 별걸 다 신경 쓰이게 하네. 뭐야? 왜 잔고가 이것뿐이야? 당신이 썼어? 뭐가? 아씨, 그래. 내가 좀 썼다. 우리 각자 개인 용돈은 어쩌고. 모자라니까 썼지. 아니, 당신이 돈 쓸 데가 어딨다고. 혹시 누구 돈 빌려줬어?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면 뭔데?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게. 하, 이게 다 뭐야? 땡땡 소고기집, 땡땡 일식, 땡땡 대게, 땡땡 레스토랑? 여기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잖아. 너 설마 바람 피우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야, 바람이라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부쩍 퉁명스러워지고 며칠 전 꿈이라 했던 말도 전부 바람나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행히 바람은 아니었어요. 새언니, 제가 음식 사진 다 보낼게요. 오빠 저랑 밥 먹은 거예요. 저 독립했거든요. 언니 바빠서 몰랐죠?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너 혼자 밥 먹으려다가 오빠도 언니 없어서 혼자 먹는다 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에이, 바람이라뇨. 언니, 우리 오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그런 거였어요? 오빠가 말을 안 해서 독립한지도 몰랐네요. 암튼 다음에 얼굴 한번 봐요. 으이그, 바람은 무슨. 교대 근무해서 막 잠설치고 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미안해. 아니, 최근 결제 내역 잠깐만 봐도 전부 데이트할 법한 비싼 식당들이잖아. 다 남자 혼자 갈 식당들도 아니고. 근데 내가 바람으로 오해한 건 정말 너무 미안한데 당신은 나한테 사과 안 해? 왜 자꾸 나만 나무라냐? 애초에 당신이 생활비 카드 이렇게 쓴 거 말도 안 했잖아. 게다가 나한테는 항상 라면 먹는다 거짓말했었고. 적반하장이네. 그래서 신랑 의심한 건 잘한 거니?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동생이랑 밥 먹겠다는데 네가 그걸 왜 말려? 내가 동생이랑 밥 한 끼도 못해? 게다가 일일이 언제 다 말하냐고. 넌 교대 근무하느라 대화할 시간도 잘 없는데. 누가 동생이랑 밥 먹지 말래? 당신 용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능력껏. 그리고 밥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끼잖아. 매번 외식하면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 나는 옷 몇만 원 그것도 돈 아까워서 쇼핑몰에서 사는 거, 그거 생활비 카드로 쓰지 말라며. 근데 당신은 왜 생활비 카드로 펑펑 쓰는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생일에는 시댁 제사 데려가 놓고 동생은 평소에도 맛집 잘만 데리고 다닌다고? 내 남편은 누구야? 너 맞아? 에이씨, 너도 그럼 펑펑 쓰던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뒤끝 장렬이다 진짜. 평생 생각날 일이지. 내 생일은 뒷전이고 시댁 제사 지내게 한 남편인데 여행 간다는 말이나 하지 말던가. 사과했잖아. 사과 받았는데 뭘 또 언급해? 당신이 적반하장이니까 지난 일까지 끄집어내게 되잖아. 아니, 우리 내년에 대출 받아서 집 살 계획 아니었어? 우리 둘이 바짝 모아도 빠듯해.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는 약속해. 아니면 생활비 통장이고 뭐고 전부 내가 관리할게. 어우, 징글맞아. 치사하다, 치사해. 약속할 거야 말 거야. 아씨, 알겠다고. 남편이 제게 막대할수록 결혼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말했어? 뭘?
그때 한 달 동안 둘이 밥 먹고 카페 가고 한 거 말이야. 당신 용돈에서 채울 거라며. 아가씨한테 말했어? 돈 쓴 거 반은 돌려받는다며. 아, 진짜 치사하게. 너는 정말 왜 그래? 네가 그럴수록 나 좀 정 떨어져. 난 당신이 해결할 것처럼 굴었으니까 묻는 거잖아.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정은 당신만 떨어지는 줄 알아? 난 이 결혼 점점 후회돼. 피차 일반이다. 일 가는 사람 아침부터 건드리지 마. 너만 이래? 나도 이래. 밤새도록 일한 사람한테 너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는 말 해준 적 있니? 진짜 출근길 재수없게. 연애 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좀 무뚝뚝하기는 해도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데 속상한 마음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친정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맨날 바쁘다더니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주진아, 있잖아.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친정오빠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빠가 열심히 할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갑자기 회사 몸집이 커지면서요. 생각지 못한 결제 대금 1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오빠는 친정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리고 저에게 나머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연금저축이랑 적금 다양하게 돈을 쪼개놔서요. 당장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바로 턱 빌려줄 수 없었죠. 그때 깨달은 게 내 수중에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였죠. 오빠도 대출을 받기 전에 기한이 조금 남아서 제게 먼저 전화한 거였어요. 이자도 좀 넉넉히 쳐준다고 했고요. 당연히 이자 때문은 아니지만요.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오빠 성격이 부모님께나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자 못 돌려받는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형님 회사 망한 거 아니냐고 오바를 떨더라고요. 아니 여보, 우리 오빠가 돈 떼먹을 사람이야? 빌려줘서 못 받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결혼식 때 오빠가 5천만 원 해준 거 기억 안 나? 만에 하나 못 받아도 다시 오빠 돈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야,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이미 우리 돈이잖아. 아니, 당신 가만 보면 진짜 웃긴다. 난 여동생이랑 밥도 한 끼 못 먹게 하면서 당신 오빠는 뭐 5천만 원?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랑 이거랑 왜 비교해? 같이 쓰고 모으는 돈을 함부로 쓴 건 당신이잖아. 나는 지금 당신이랑 상의를 하는 거고. 상의가 아니라 통보 아니야? 5천만 원 빌려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아니, 나도 지금 당장 5천만 원 현금으로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갚을 테니까. 뭐? 장난해? 그리고 그만한 돈 너도 없는데 내가 있겠냐?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들어간 돈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현금이 없었어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야, 네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은 친정에 빌려. 무슨 시댁을 언급하고 있어? 근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왜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사람 무안하게 해? 나 아직 빌려달라 말도 안 꺼냈거든? 그냥 내가 알아서 적금 다 깨던지 병원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오빠 빌려줄게. 야, 그러기만 해. 너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 순간 저는 저희가 혼인신고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기념으로 적금을 따로 안 들고 2,500만 원씩 같이 저금했었거든요. 아, 그 5천만 원. 왜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지? 무슨 5천만 원? 우리 신혼여행 외국으로 안 가고 국내 갔잖아. 그 돈 아껴서 혼인신고 기념으로 5천만 원 통장 만들었잖아. 당신도 완전 잊었지? 내가 왜 그 돈을 깜빡했지? 괜찮지? 응? 오빠가 일주일 쓰고 바로 준댔어. 여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야, 몇 번 말해.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다 안 돼. 가족끼리 금전거래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배웠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내 몫인 2,500만 원이라도 쓸 거야. 그 부분은 나도 양보 못해. 내가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오빠도 여전히 내 가족이라고. 당신도 아마 아가씨가 이런 부탁하면 거절 못할걸? 아니, 난 거절할 수 있어. 그렇게 한바탕 더 싸우고 결국 돈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친정 오빠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간호사 그만둬. 네? 저요? 여기 집안에 간호사가 너뿐인데 뭘 또 묻니? 조만간 조형이 식당 물려받을 텐데 네가 내조를 해야지. 설마 혼자 그 큰 식당 운영하게 만들 셈이었니? 5천만 원 빌려줄 테니 병원에 사직서 내고 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멀쩡히 다니는 병원을 왜 그만둬요? 싫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 느끼면서 일해요. 아니, 넌 네 직업만 직업이고 우리 대대로 물려받은 식당은 하찮은 거냐? 정중히 몇 번이나 거절하니 어머님은 며칠 내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냥 돈 빌려줄게 하시고는 시댁 모임에 불러내서요. 제가 가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부 아가씨 남편도요.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심해요. 대게찜, 생새우회, 게장 이런 음식점만 데리고 가서 배부르게 먹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서 냄새만 맡아도 간지럽거든요. 언니, 되게 맛있어요. 언니는 안 먹어요? 신우는 저를 농락하듯 말했어요. 아, 저 갑각류 알러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잖아요. 죽도 있고 콘치드도 있고. 튀김 있네. 그렇게라도 먹어요. 시부 시모도 물론 끝도 없이 저를 모욕하더군요. 어쩜 너는 식성도 안 맞는 애랑 결혼해가지고. 그러게요, 여보. 근데 얘, 너네 친정은 5천만 원도 없니? 참, 네가 없는 집에서 고생이 많았겠다. 간호사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서비스직이잖아. 그만두고 남편 도와라. 아버님, 제가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제 청춘 다 바쳐서 얻은 직업이고요. 저는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저 간호사 하면서도 남편 내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얘, 너 정말 웃겨. 너 돈 빌리려고 없는 말도 잘한다. 교대 근무라 방 근무할 때는 신랑 밥도 못 차려주면서.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내가 오빠랑 밥 몇 번 먹어줬잖아. 그거 가지고 오빠 엄청 잡았다면서요? 남편 그렇게 들들 볶고 밤에도 안 사람이 집에 없으면 말이다. 그게 바로 바람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나중에 그러고 우리한테 울면서 딴소리 하지 말거라.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시댁의 진상짓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냥 통장에서 제 몫인 2,500만 원만 인출하려고 했어요. 남편 몰래요. 그런데 잔고가 0으로 뜨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왜 잔고가 0이야? 나 몰래 확인했냐? 진짜 너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하는 건 너지. 우리 돈 이거 어쨌어? 알아서 뭐하게. 뭐하다니? 반은 내 돈이잖아.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당장 내놔 내 2,500. 아, 없어. 왜 없어? 그 큰 돈이 어디 증발이라도 했니? 증발은 아니고 묶여있어. 뭐라고? 그게 왜 묶여있어? 어디에? 아,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이야기 못해? 조연이 전세 보증금에 보탰어. 야, 방금 뭐라고? 못 들었냐? 전세 보증금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주냐고. 알고 보니 남편이 신우가 자취하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빌려줬던 거예요. 세상에, 너 진짜 양심 없다. 너네 가족들 정말 웃긴다.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당장 받아.
내 돈 내놔라고. 야, 너가 나한테 일전에 뭐라고 했어? 뭐 가족끼리라도 금전 거래를 안 한다고? 우리 오빠는 절대 못 빌려주게 하더니 넌 몰래 뒤에서 상의도 없이 내 돈을 아가씨 줘? 장난하니? 아, 그래놓고 허구한 날 불러서 다 같이 날 괴롭혔어? 난 알러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전부 절대 가만 안 둬?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아. 야, 앞뒤 생각 없이 막 지르지 마. 그리고 뭘 죽기는 죽어.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잖아, 너. 난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었어. 알러지는 신체적으로, 너네 가족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타이밍 좋게 눈치 없는 시모였죠. 내일 아침 시 조부모 가게로 오라더라고요. 신메뉴 테스트한다고요. 남편은 제가 거기서 난동이라도 부릴까봐 시모에게 못 간다고 말하더군요. 걔는 하여튼 매사에 도움이 안 돼. 시모는 또 제 흉을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말했죠.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해. 가게 올 생각 말고. 다음날 저는 시 조부모님 가게에 갔습니다. 모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업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신메뉴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오니까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특별한 선물과 함께 갔어요. 복숭아 배달 왔습니다. 뭐야? 우리 이런 거 안 시켰는데요? 어머, 에취! 누가 시킨 거야 이거를? 아니 이게 몇 박스야? 시모랑 남편 아가씨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준비했어요. 선물요. 아저씨, 10박스 모두 여기 이 아줌마 앞에 놔주세요. 뭐 이게 드디어 머리가 돌았나?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아줌마?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혼? 아니 됐고, 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사람 죽일 일이 있어? 네 남편이랑 우리 복숭아 알러지 심한 거 알면서. 콜록거리던 시모는 분이 안 풀렸는지 그대로 제 뺨을 날렸어요. 저는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저 갑각류 알러지 심한데 계속 대게찜에 새우 요리에 랍스터까지. 다들 저 불러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갑각류만 잘 드시더만요. 왜요? 난 복숭아 좋아하는데 당신들 알레르기 있어서 주문하면 안 돼요? 난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한 저는 남편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말했어요. 게다가 너 내가 모은 돈까지 아가씨 자취방 구하는데 썼잖아. 오빠 사업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친정 거지 취급하더니 넌 말도 없이. 제가 울부짖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자 시 조부모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할머님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요. 시할아버님은 빗자루를 들고 시부랑 남편 그리고 아가씨를 번갈아 가며 사정없이 때렸어요. 도망가자 따라다니면서요. 순식간에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친척분들은 시 조부모님이 무서워서인지 이미 멀찍이 떨어져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시할머님은 탄식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참하고 예쁘고 능력까지 되는 며느리를 괴롭히냐. 아주 전부 꼴도 보기 싫다. 조영이는 중간에서 남편이라는 게 뭘 한 거냐? 그리고 조연이는 너라도 세연이 불쌍히 여겨야지 안 챙기고 뭐 했어? 너네 전부 다 인성이 바닥이구나. 애비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시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꼬, 얼마나 화가 났을꼬. 집안의 제일 어른인 내가 다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아가야.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라. 내가 다 도와주마. 시 조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거예요. 두 분이 계셨기에 제 복수극은 싱겁긴 했지만 그렇게 마무리됐죠. 당연히 시 조부모와 친척분들은 복숭아 알러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복숭아는 나눠 가져가셨고요. 다들 제게 고생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씩 대신 해주셨어요. 한 박스 남은 복숭아는 시할아버님이 제게 챙겨가라고 말씀하셨죠. 또 시할아버님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복숭아 10박스 값을 주신다 했어요. 계좌번호를 계속 불러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불러드렸습니다. 값을 치러야지. 안 그러냐? 장남, 차남 잘 들어라. 이 가게 장손이고 뭐고 못 물려준다. 오늘부로 차남에게 줄 테니까 네가 잘 운영해 봐라. 아버지! 그 말에 시할아버님이 아닌 제게 모두 다가왔어요. 남편이랑 시부, 시모 아가씨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시모는 울고요. 시부는 울기 직전이었어요. 아가씨는 부모님이 그러니 자기도 동참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정말 사색이 되어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 얼굴은 정말 처음 봤어요. 나중에는 제가 안 받아주자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할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이라고 해라. 거짓말한 게 없는데 왜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너가 그렇게만 해주면 이혼하고 위자료 넉넉히 챙겨주마.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시부모는 시조부모님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니 역시 또 제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인생 다 망했어. 풍비박산 났다고. 제발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설득해.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런 취급 받을 만큼 잘못한 거는 하나 없다고. 야, 넌 내 돈 2,500만 원이나 준비해. 전 제 몫에 2,500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했죠. 아가씨는, 아니 전 신우는 자기 자취방을 위협받자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했죠. 순간 다가온 아가씨의 손을 저는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미친! 야, 어딜 감히 내 몸에 손대려고 해. 같이 경찰서 가고 싶어? 놔? 아, 놓으라고! 하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 그러게, 하필 나같이 귀한 사람이 악취나는 너희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라니? 뭐라고? 이게 진짜. 제가 팔을 더 비틀자 신우는 울먹이며 놔달라고 하더군요. 아, 놓으라고. 진짜 아프다고. 아프니까 언니 내 팔 그만 비틀어요. 까불지 마. 찾아오지 마. 바뀌는 건 없으니까. 우리 2번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그 나이 먹고 오빠랑 부모님한테 빌붙지 말고 빨리 취업해서 네 인생 살아. 알겠니? 언니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너 불쌍해서. 웃겨? 신우는 제 쪽으로 침을 뱉더니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정말 마지막 모습까지 진상이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 도장을 계속 안 찍어주더라고요. 시할아버님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셔서 이혼도 다 처리해 주셨어요. 2,500만 원도 돌려받았고요. 오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시할아버지한테 복숭아 값으로 5천만 원 입금 받았거든요. 액수가 잘못됐다고 돌려드리려고 전화했지만 금액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새 인생 살기에는 적은 돈이지만 아가, 그걸로라도 마음 풀어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게야. 그러면서 안 받으면 이혼 안 도와주신다 해서 잠자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도 돈을 빌려줄 수 있었죠. 지금은 오빠가 이자까지 야무지게 쳐줘서 통장에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시 조부모님, 아니, 이제는 그냥 남이지만 그 식당이 진짜 맛집이라 저는 가끔 가서 밥도 먹고 있어요. 심지어 제 덕분에 형 대신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밥값도 안 받으십니다. 진짜로 남편이 안 물려받아서 너무 고소했어요. 근데 진짜 시댁은 물려받을 가게만 생각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알거지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아가씨 전세보증금 해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경제관념 없는 시댁 식구들이 가게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 오래된 명물인 그 역사 깊은 가게가 하마터면 처참하게 사라질 뻔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 조부모님한테 팽당하고 다 같이 지방으로 이사 갔대요. 집 밖에 가진 게 없어서 그거라도 판 거죠. 지방에서 시 조부모님 가게 음식 따라해서 비슷하게 가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맛까지 따라할 수는 없으니 파리만 날린다더라고요. 저는 조금이지만 연봉도 오르고 병원이랑 조금 더 가까운 신축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어요. 지나간 일들은 잊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만 연속해서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나쁜 일 다 겪고 견뎌내니 좋은 일만 가득하네요. 여러분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에 벌써 이혼녀로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혼이었지만 인생사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이혼만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였어요.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구박을 당하거나 눈칫밥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아빠가 줄 수 있는 사랑까지 2배로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 저인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결정에 후회되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과 친정엄마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원래는 전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던 카페였는데 이제는 제 소유가 되어서 몇 명의 알바생을 두고 저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가끔 저희 가게에 부모님 2분과 손 꼭 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제 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한테 아빠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잘해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혼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전 남편 때문이에요.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아이도 있으니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전 남편한테도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하라고 했었어요. 만약 아빠 노릇도 못하면 평생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첫 아들이라 그런지 이혼해서도 아이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있네요.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여자들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여자 사람 친구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인터넷에서 여사친이라고 줄여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생기면서 여자와 남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제 남편 보면서 역시 여자와 남자가 그냥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배려심이 남달랐어요. 여자에게만 말이죠.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할 때 저를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도 세심하긴 마찬가지인 거죠. 원체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떨어지는 외모에 비해서 항상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여중, 여고, 그리고 여대를 나와서 주변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 전까지 남자를 사귄 적이 아예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를 사귀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 제가 회사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첫 남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헤어지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때는 홀딱 반해버린 후인걸요. 항상 먼저 리드해주고 싱긋 웃어주는 미소도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이것저것 엄마처럼 챙겨주는 섬세함도 반하게 된 이유였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교제 사실을 오픈하고 나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부족함 없이 해주셨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시모의 언짢은 표정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때마다 중간에서 남편이 잘 대처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해서 나름 걱정도 많이 했어요.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운 커플도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싸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로 큰 소리 오가는 거 없이 양보하며 잘 풀어나갔죠. 오히려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웠다는 사람들 보면서 왜 싸우지? 란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저는 결혼식을 끝낸 이후에 싸우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결혼식 스냅 사진을 보고 말이죠. 남편과 같이 앉아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마지막쯤 신랑 신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죠. 이게 웬걸? 누가 신부인지 헷갈리게 밝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최대한 하얀 옷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신부에 대한 매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죄다 화이트 베이지 컬러의 밝은 색상의 옷만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여자들이라 남편에게 누군지 물어보았죠. 자기야,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이런 옷 입은 사람들 못 봤는데? 이 사람들 누구야? 당신 친구야? 응, 내 고등학교랑 대학교 동창들이야. 꼭 청첩장 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다들 많이 와줬네. 아무리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해도 이게 뭐야. 결혼식 사진인데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사진 찍는 것도 이상하고. 옷 스타일은 또 뭐야? 당신 사이에 두고 신부만 여러 명인 것 같잖아. 뭐야 이 사진?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애들이 장난치려고 이렇게 했나 봐. 기분 나빴어? 워낙 장난꾸러기인 애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골탕 먹이고 싶었나 봐. 애들이 결혼을 못해서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자기가 이해해줘. 아니, 좀 심한 것 같아.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두운 색깔 옷도 아니고 하얀 옷만 입고 일부러 신랑 옆에 선 거 아니야? 이런 사진 찍는 사진기사분은 무슨 생각이셨던 거지? 식장의 다른 하객들도 이 모습을 다 본 거 아니야. 이게 장난으로 끝날 일이야?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된 기분이야. 기분 풀어. 우리 결혼식 잘 끝내놓고 왜 사진으로 싸워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장난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당신도 친구들 있잖아.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심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참 거슬렸어요. 나는 남자인 친구들 아예 없어.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여자인 친구들이 근처에 많아?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도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할게. 미안해.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 그런데 당신이 좀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결혼식 사진을 옆에서 찍었다는 이유로 내가 계속 죄인처럼 당신한테 사과하는 것도 좀 기분이 별로네. 뭔가 내가 잘못한 행동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니까 나도 좀 당황스러워. 탓할 사람이 없으니 괜히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입고 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뭔 죄가 있을까 싶어서 참고 또 참았네요. 그리고 여기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은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신혼 1년도 안 돼서 남편의 밥줄이 끊겨버린 거였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줄줄이 권고 사직을 당하고 있다더라고요. 결국 남편까지 사직을 당하고 말았죠. 한순간에 백수가 된 남편은 매일 게임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벌어오는 돈이 반으로 확 줄어드니 식비는 최대한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달이 넘어가니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남편은 잠을 자고 있고요.
제가 퇴근 후 잠을 잘 때 남편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자더라고요. 그러니 백수아들 둔 엄마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근심만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아무 말 안 해도 남편이 취업 준비를 다시 할 줄 알았는데 전 직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놀고만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회사를 다니던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무리 유급 휴가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수준에 도달하고 말았죠. 이 막막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퇴직금 받고 대출 좀 받아서 카페 장사할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커피는 탈 줄 알아? 여보, 아르바이트도 많이 안 해봤다며. 커피 타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학원 가서 한두 달 배우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동네 카페 가서 몇 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워도 보고. 사실 내가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땐 회사도 다니고 있고 카페를 차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여보가 곧 배도 불러올 텐데 서로 자유롭게 근무 시간 정해서 일하면 편하지 않겠어? 당신도 산부인과 가거나 애 돌볼 때도 자영업하는 게 편하고 말이야. 그렇긴 하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불황에 자영업은 좀... 에이, 걱정 마. 내가 카페 메뉴도 연구하고 당신보다 근무도 더 많이 할게. 그리고 나 백수 됐는데 언제까지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보도 알지? 나 취직 안 되고 있는 거. 사실 그동안 취직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1차에도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자영업밖에 없어, 여보. 남편의 적극적인 의견에 전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자영업 대출 받으면 카페 창업은 가능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집에 부르시더라고요. 왔니? 앉아봐라. 너네 임신도 했고 몇 달 뒤면 출산까지 하는데 둘이 밥벌이가 없어서 되겠니? 그리고 아들, 넌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니? 엄마도 참. 사실 우리 같이 사업할까 생각 중이야. 대출 좀 받으면 커피숍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위치에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예산도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회사 다니면서 또 권고사직 당할까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엄마가 예전에 너 주려고 적금 든 거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이왕 사업하는 거 잘해봐라. 그리고 사업하게 되면 아이 키우면서 하기도 좋을 수 있으니 잘 선택한 것 같다. 어머님이 선뜻 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남편 주려고 10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이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매일 남편이랑 학원도 다니고 창업할 카페 위치도 찾으러 다니면서 카페 사업에 박차를 가했어요. 다행히 목이 좋은 곳에 금매로 나온 자리에 빠르게 얻었어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였는데요.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전부터 정신없이 일하고 11시가 넘어 퇴근해서 침대에 누우면 3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죠. 임신 초기라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무리가 갈까봐 알바생도 고용했어요. 남편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2~3명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창업하고 한 3개월 동안 메뉴 개발도 하고 인테리어 손도 보고 많이 바빴는데요. 알바생도 뽑고 카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점점 술을 먹고 퇴근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를 해주려고 했지만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냐며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작은 방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오돌오돌 떨리더라고요. 오한이 살짝 들길래 당일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고 남편에게 대신 카페를 봐달라고 부탁했죠. 여보, 나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제 원두 발주 넣은 거 있으니까 빠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저녁까지 도착할 거야. 아, 그리고 생크림 도착하면 개수 확인해서 나한테 말해줘.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좀 부탁할게. 아, 당신 요즘 임신했다는 핑계로 일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보니까 임신해도 만삭때까지 일 다니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14주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야? 뭐라고? 엄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저번에 부탁한 것도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간다고 뺀 거잖아. 당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다른 사람 애기도 아니고 당신 애기야.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신은 그럼 술에 취해서 맨날 퇴근하면서 나한테 할 소리야? 요즘 카페 일도 대충 하고 일에 전혀 집중을 안 하잖아. 나는 배도 불러오는데 열심히 일도 해주잖아. 진짜 서러워서 살겠니?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안정기라고 하는데 당신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힘든데 짜증이 나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내 친구 보니까 애 가지고서도 하나도 안 힘들어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은근하게 친구와 저를 비교하는 말투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아픈 게 지금 거짓말 같으니 병원 가지 말고 출근해서 일하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냐고. 아니야, 쉬어. 당신이 말한 거 내가 오늘 다 할 테니까 오늘은 쉬어. 나 다녀올게. 제가 화를 내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 요즘 알바생 구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매장 관리도 남편이 안 하길래 제가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퉁퉁 붓고 배도 싸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겨우 하루 근무 쉬는 걸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또 일주일에 딱 하루 쉬면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배달하러 간다고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처 상가에 온 주문이라 남편이 직접 배달을 간 거였는데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을 1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배달하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 30분 뒤에 남편이 입술을 잔뜩 내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 또 아파? 당신 몸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좀 쉬려고 하면 아픈 건데? 당신 나 쉬는 거 보기 싫으니까 배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나 일 시키고 싶은 거 아니야? 뭐? 내가 아픈 척 연기하는 것 같아? 진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솔직히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내가 더 많은데 왜 그딴 식으로 말하니? 당신 맨날 배달하러 간다고 하고 나가고 2-3시간 뒤에 올 때도 많이 있잖아.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만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어. 유난? 유난!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 여사친 보니까 당신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노는 거 꼴 보기 싫고 애 핑계로 쉬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여자인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얘 누구 만나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서로 비밀번호 안 해놓고 살아서 바로 문자와 메신저를 확인했는데요. 톡은 최근에 대화한 사람들이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여자들 3명에 남편 1명인 단톡방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알람이 울렸어요.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욕을 써놓으면 여사친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도 임신해봤는데 걔는 엄살 부리는 것 같다. 너 노는 꼴 보기 싫어서 계속 배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등등 채팅방이 거의 제 욕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리고 배달하러 사라지고 뭐하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여사친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았더라고요. 4명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순간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긴 아주 내 욕하느라 바쁘네? 아내 욕하는 게 재밌나 봐? 나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냥 네 여사친들이랑 살아. 뭐하러 나랑 살아? 나는 너 노는 거 보기 싫어서 일부러 배 아픈 척하는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서 애들한테 하소연한 거지. 뭐 내가 진짜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겠어? 당신 나를 그렇게 몰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해서 유세 부리고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피운다고 생각하지? 그럼 그냥 그 여사친이랑 같이 살아. 내가 만삭 사진 찍으러 가자 할 때는 카메라 울렁증 있어서 싫다고 하더니 여기 봐. 니네 여사친들이랑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네? 진짜 웃기지도 않아. 임신한 네 친구들이랑 만삭 사진도 같이 찍으러 가지 왜? 뭘 또 그런 걸로 삐지냐? 가만 보니 여보는 속이 너무 좁아. 그건 그냥 애들이랑 심심하니까 찍은 거지. 혹시 당신 의부증 있어? 그냥 친구들이야. 말 그대로 친구라고. 내가 왜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되지? 일 빼달라고 한 건 당신인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여사친들이랑 살아. 내가 빠져줄게. 어?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네 여사친들한테 가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할수록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밀어붙이면서 내가 의부증이네 뭐네 이러는데 꼭지가 돌아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더 밀어붙이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막 씩씩거리니 남편이 애기 핑계를 대면서 진정하라고 하는 거 있죠?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임산부가 이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뱃속에 애기 생각 좀 해. 뭐? 애기 생각을 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전부 당신 때문인데. 에휴, 말을 말자. 적반하장인 남편은 카페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3명과 제 욕을 신명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심지어 한 명은 결혼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임신까지 한 여자인데도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참 어이없지 않나요? 이후로 남편과 서먹서먹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일적으로만 대화하고 집에 와선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이 출산 시기가 다가왔고 무사히 출산을 했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출산 현장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자가 출산하는 거 보면 나중에 충격 먹고 부부 사이 더 나빠진대. 나도 우리 희망이 보고 싶긴 한데 출산 과정 전부 보면 앞으로 둘째는 없을까봐 걱정돼서 산실에는 안 들어갈게. 출산을 끝내고 몸을 회복하는 중에도 남편은 간간히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몸조리를 시모에게 맡기려고 했나 봐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몸조리 도와주시겠대. 다행이지? 내가 특별히 엄마한테 부탁했어. 뭐? 말이 되니?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한데 무슨 생각으로 부탁한 거야? 됐어, 필요 없어. 당신이 집에서 아기 열심히 봐주면 되잖아. 너무 힘들면 친정엄마 부르면 되고. 우리 집에 장모님을? 자기야, 나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내 생각은 안 해? 나 장모님이 거주하면서 아이 봐주시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지낼게. 시엄마 부르는 건 괜찮고 장모님은 싫다 이거야? 임신과 출산은 내가 했는데 당연히 산모를 더 배려해줘야 맞는 거야. 암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그냥 친정에 한 달 동안 살 거야.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 오해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당신이 장모님 불편해해서
내가 친정 가는 거야. 알겠어? 산후조리를 끝내고 친정에서 한 달간 지냈는데요. 주말마다 남편이 친정에 오긴 했는데 아이 얼굴만 확인하고 빠르게 가더라고요. 내심 아이에게 무심한 남편 모습에 서운함은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카페 일이 바쁘다길래 일하러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덕분에 꿀 같았던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당연히 남편은 신생아를 다룰 줄도 모르니 집에 와서 육아는 오로지 저 혼자 했고요. 하지만 손목은 끊어질 듯 아프고 몸은 퉁퉁 붓는데 남편은 매일 밤늦게 퇴근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알바생이 그만둬서라며 짧은 대답밖엔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기가 먹을 이유식을 요리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결혼하고 바빠서 전화 한번 못했네. 잘 지내지? 현지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왔다가 너희 남편 본 거 같거든? 근데 옆에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거든? 너는 남편이니까 잘 알아볼 거 아니야. 내가 사진 보낸 거 한번 확인해봐봐. 뭐? 알겠어. 솔직히 제 남편은 여자인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냥 길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흔해 빠진 얼굴이고 저도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가 너무 남편을 믿은 게 화근이었죠. 곁에 있는 여자들이 친구라고 하길래 그저 친구로서 대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는데 입고 나간 옷을 보면 분명 남편이 맞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확대해보니 우리 결혼식에 하얀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남편 옆에서 사진을 찍은 년이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친구 사이에 당당하게 결혼식을 깽판 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우리 손주는 잘 있니? 너는 애가 집에서 쉬면서 전화를 안 하니?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시부모 공경할 줄은 모른다니까? 꼭 내가 전화를 해야지만 되겠니? 이 정도의 얘기는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저는 그 말도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 어머님, 저 집에서 이유식 만들고 있었고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전화 오셨으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기 아빠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애기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어? 누구랑? 네, 애기 아빠가 친구가 워낙 많아야 말이죠. 결혼식 때도 찾아왔던데 자주 연락하고 붙어 다니더니 이제 정분이 들었나 봐요. 충격적이시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을 나게 만들어요? 얘는 그거 다 너가 남편한테 잘 못하니까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지. 너가 잘했어 봐라.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나.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여자 잘못도 있는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사근사근 대해주면서 그래야지. 너는 맨날 애기 보는 거 힘들다고 징징거린다며? 그러니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다. 이건 네 책임도 있는 거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제 잘못이라뇨. 지금 제가 잔소리 몇 번 했다고 바람 피면 이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펴요. 힘들다고 징징거린 것도 남편이 그만큼 못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시아버지 봐라. 내가 잘하니 그런 일 한 번이 없잖니.
그리고 너 괜히 가정에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화해서 얘기할 테니. 괜히 너가 아는 척해서 일 크게 만들면 시끄럽기만 하고 해결이 되겠니? 그러니 그냥 너는 모르는 척 해라. 시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절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데 차마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이혼 가정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아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잘 얘기하면 남편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당신 지금 뭐하고 오는 거야? 일하고 오지 뭐라고 와. 오늘도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아, 그래?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도 정신 없어서 그냥 샌드위치 시켜 먹었어? 어? 바빠서 샌드위치 먹었지 뭐. 거짓말하지 마. 당신 오늘 레스토랑 간 거 다 알아. 그리고 당신 지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 더 키우기 싫으면 그만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했다며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람? 무슨 바람? 친한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게 바람이야? 저번부터 당신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친구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밥 먹은 거로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아까는 샌드위치 먹었다며. 그건 왜 거짓말했는데? 찔리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했겠지. 당신이 하도 뭐라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렇다고 한 거지.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사실 있는 거라고는 멀리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밖에 없었고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증거였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 혼자서 열을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음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에 말이죠. 카페에 보안상 설치해둔 CCTV가 2대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려고 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남편의 불륜 장면이 있을 것 같아 남편 몰래 남아있는 영상을 모조리 다운받아갔어요. 혹시 몰라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비싼 돈 주고 설치했는데 참 다행이죠. 왜냐면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근무 시간이 다르니 그 점을 남편이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바람을 피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외장하드를 들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계약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혼과 상간녀 소송까지 하겠다며 말한 뒤 상담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왔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도 안 지난 아들이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살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느라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친정에 달려갔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왜? 너네 싸웠어? 걔 바람났어. 이 썩을 놈이 귀엽고. 딸, 그런 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이혼 엄마도 해봤잖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우리 딸 눈물 아까우니까 그놈 위에서 울어주지 마. 엄마는 오히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희 엄마처럼 아이를 키워주면 아빠의 빈자리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죠. 며칠 뒤 상간녀 소장이 먼저 도착했는지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상간녀 소송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랑 걔랑 그런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착각한 거라니까. 당신 바람 핀다고 나한테 말하고 폈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해? 그리고 당신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 나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야. 상간녀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결해 주겠지. 장모님이 이혼해서 당신도 이혼 쉽게 생각하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바람피는 아빠는 우리 지호도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긴 말 필요 없고 내 생각은 변함없어.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카페에서 당신 지분은 없어. 당장 짐 빼버려. 뭐? 왜? 카페 차릴 때 우리 엄마 돈 들어갔잖아.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서 이 집도 산 거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힘들다고 집에만 있었으면서 일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우리 엄마가 자금도 도와줬으니 나가야 하는 건 당신이지. 잊었어? 카페 임대 계약 내 명의로 했잖아. 사업자 대출 일으킨다고 내 명의로 계약한 거 잊었어? 그리고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가정에 대한 기여도로 따지는 거야. 네가 백날 떠들어봤자 넌 유책 배우자라고. 집은 공동명의였는데 카페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다퉜지만 카페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서인지 시어머니가 보태준 5천만 원의 절반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죠. 더불어서 카페를 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는 남편이 갖는 대신 8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아들과 살기엔 부족함 없는 돈이었어요. 아, 그리고 상간녀는 소장을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하면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이미 소송은 진행 중인데 말이죠. 뒤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대리 출석시켜도 승소를 할 리가 없죠. 카페에서 일하는 남편을 일부러 불러내고 카페까지 찾아와 불륜을 피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상간녀에게도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니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상간녀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렇게 빌게요. 진짜 무릎이라도 꿇으라 하시면 제가 무릎도 꿇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웃겨? 내 남편 그렇게 가지고 싶다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지혜 씨가 임신한 와이프 두고 사귀자고 내 남편 꼬시는 거 이미 다 봤어. 서로 좋아 죽던 사이면서 소송 당하니까 무서운가 봐? 멍청하게 패소하고 위자료 물게 억울하니? 그럼 전 남편한테 돈 내달라 하던가. 암튼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입 아프게 또 말하게 하네. 멍청한 년. 울며 불며 소리치는 상간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오길래 차단을 해버렸네요. 핸드폰 번호를 바꿀까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나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전화번호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기 싫은 전화는 차단했어요. 남편이랑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나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이 생각해서 재결합하는 거 어떠냐 애원하는 문자를 여러 번 받기도 합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지만 추후 아이 문제로 연락은 주고받아야 하니 전 남편까지 차단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네요. 항상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남편의 화법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상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가질 죄책감을 건드려 어떻게든 재결합을 꿈꾸는가 본데 절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친정엄마랑 같이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내미 걱정된다고 선뜻 도와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주셨어요. 하여튼 저희 엄마는 제가 인생의 1순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포장 고객이 80%인 매장에 함께 팔 디저트가 필요해 보인다며 쿠키를 같이 팔자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엄마가 베이킹을 한 달 정도 연습하시더니 수제 쿠키를 뚝딱 만드시더라고요. 덕분에 예전 남편이 운영했을 때보다 수익이 2배가 늘었죠.
애초에 자리 잡는 것부터 거래처 알아보는 것도 제가 한 일이에요. 남편이 알바생 관리만 하고 청소만 맡아서 했지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장사를 도와주니 매출은 보란 듯이 껑충 뛰었습니다. 한 번씩 카페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마저도 친정엄마가 얼굴 보기 싫다며 내쫓아 버렸죠. 요즘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가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혼을 잘 선택했다 생각하네요. 곧 있으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아이가 아빠를 찾을까봐 그게 좀 두렵긴 하네요. 저희 엄마가 인생 선배시니까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들에게 아빠의 사랑까지 듬뿍 주려고 합니다. 각자가 선택한 삶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는 제 아들을 책임지는 멋진 엄마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각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듯이 저 또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저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